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외신을 통해 글로벌 이슈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오늘 다양한 기업들 소식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느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네, 미국에서 항공업계 M&A 이슈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던 뉴스 중에 이번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과연 이러한 M&A가 항공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알래스카 항공이 하와이안 항공을 인수할 계획이라는 소식인데요. 이번 인수 규모는 무려 19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 돈 2조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미 정부 반독점 지적에도 이 경쟁사인 하와이안 항공 인수 결정에는 좀 특별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알래스카 항공 그리고 하와이안 항공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지역 항공사 그리고 저가 항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래스카 항공이 하와이안 항공이라는 항공사를 19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였는데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소형 이러한 중견 업체들의 인수 합병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인수 가격은요 주당 18달러에 이뤄지고 하와이안 항공이 가지고 있는 9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포함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와이안 홀딩스의 종가가요 어제 4.86달러였는데 지금 개장을 앞두고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무려 174%나 뛴 13.35달러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번 인수 합병이 하와이안 항공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두 기업의 시너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하와이안 항공의 시가총액은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에 비하면 인수가가 상당히 높기도 한데 그만큼 기업의 가치 그리고 프리미엄이 높아 보인다라고 알래스카 항공이 판단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인수를 통해서 알래스카 항공이 어떤 걸 얻을 수 있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하와이안 항공 아무래도 하와이와 관련된 항공사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만큼 태평양 전역에 있는 여러 가지 항공 노선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역 항공을 뛰어넘어 이 태평양 노선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 바로 확장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여행 부분에 대한 시장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와이안 항공 올해만 주가가 50% 넘게 빠졌는데 항공업계가 사실 엔데믹을 맞아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호재가 너무 많을 것으로 평가가 받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와이안 항공이 안 좋았냐를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이 마우이 산불, 이 하와이에 있었던 큰 산불 때문에 여행객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라고 분석이 될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하와이는 한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이 관광객을 가는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거시경제의 불안함 때문에 여행객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점도 하와이안 항공에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기업의 인수 합병 과연 어떤 시너지를 낼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알래스카 항공이 하와이안 항공을 인수할 계획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어느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 아마존과 이러한 스페이스X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아마존과 스페이스X는요, 사실 서로 경쟁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프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 그리고 어떤 관계가 문제로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사입니다. 아마존이 세 차례 로켓 발사를 위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를 이용키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기사에 따르면 아마존이 위성 발사에 이 경쟁사인 스페이스 X를 이용하기로 한 것은 위성 인터넷 사업과 관련해 자존심을 좀 접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마존은요, 전자상거래 업체이기도 하고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이 클라우드 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더불어서 그를 대표하는 사업 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공개 기업이죠. 바로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지만 이게 바로 민간 기업 중에서는 우주 개발 기술이 가장 발전돼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프 베조스는요,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우주 개발 그리고 로켓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왔었고 사실 이게 스페이스X보다도 먼저 한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블루 오리진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에게 경쟁력이 뒤처진다라는 점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먼저 아마존이 한 수를 접고 스페이스X의 기술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것인데요. 이게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펼치고 있는 저궤도 위성 사업, 바로 스타링크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일론 머스크에 관심이 있거나 우주 개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사업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위성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다가 기지국을 지역별로 설치한 다음에 이를 통한 무선 통신을 공급받는데요. 이 스페이스X가 준비하고 있는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위성을 쏘아서 하늘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통신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컨셉을 시작한 게 아마존과 그리고 스페이스X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로 이러한 위성을 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스페이스X의 압승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구 저궤도 위성을 5천여 개나 쏘아 올렸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카이퍼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아마존은 이러한 위성들을 쏘아 올릴 로켓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여전히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는데요. 약 68회 로켓 발사를 위해서 다른 경쟁사들 그리고 다른 로켓 발사 업체와 협력을 했으나 여기에 발사가 더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고심 끝에 현재 우주 개발 그리고 로켓 개발과 로켓 발사에 굉장히 앞서 있는 스페이스X의 로켓에다가 이 위성을 올려서 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 중간부터 해서 약 3차례에 걸쳐 위성을 발사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만큼 과연 아마존의 전략 그리고 스페이스X와의 경쟁은 어떤 형식으로 펼쳐질지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아마존이 로켓 발사를 위해 일론 머스크의 X를 이용키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또 마지막 소식도 기대가 됐는데요. 혹시 또 테슬라 아니면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화제의 뉴스이죠. 이 11월 30일 날 발표되었고 실제로 인도가 시작된 사이버 트럭에 대한 뉴스입니다. 현재 미국 현지에서도요. 이 사이버 트럭의 출시 이후 과연 이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의 배송을 시작하며 가격을 공개했다는 소식인데요. 테슬라는 2019년에 사이버 트럭 시제품을 공개 당시 가격을 4만 달러 미만으로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출시가 무려 4년 만입니다. 이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가격일 것 같습니다. 제품이 나왔고요. 이게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핵심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 적정선이 어디로 가느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사이버 트럭이 4년 만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2019년에 공개가 됐었고요. 21년에 출시가 될 예정이었으나 2년여 가량 미뤄진 끝에 23년도 11월 30일부터 인도가 시작됐는데요. 가장 큰 관심은 이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냐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공개했을 당시만 해도 가격이 약 3, 4만 달러에 살 수 있다라는 혁신적인 가격 경쟁력까지 공개했었기 때문인데요. 그 사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연이 됐고요. 많은 인플레이션 효과들이 발생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시작 가격은요. 6만 990달러, 한국 돈으로 7,974만 원, 약 8천만 원에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가격들이 기존에 공개했던 것보다는 53%가량이나 높아진 숫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적받고 있는 이유는요. 일론 머스크가 경쟁사인 F150 라이트닝과 같은 픽업 트럭들의 경쟁사 모델에 대해서는 너무 비싸다라고 비판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점입니다. 그 말인즉슨 테슬라가 공개하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을 마치 갖추고 있다라는 식으로 조롱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픽업 트럭 모델 중에서 사이버 트럭이 가장
원피스한 모델이 돼버리는 셈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장기간 이 일론 머스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상황이 그에게 어떤 기회로 될지 그리고 어떤 위기로 이어질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적받고 있는 것 바로 전기차의 핵심은요. 얼마나 먼 거리를 갈 수 있느냐입니다. 충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전기차다 보니까 한번 충전했을 때 최대한 많은 거리를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기술이라고도 분석이 되는데 4년 전만 해도요. 한번 완충할 경우 500마일, 키로수로 바꾸면 800km가량을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차량이 출시되자 340마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547km 정도밖에 갈 수 없다라는 점이 밝혀지면서요. 약 3분의 1가량이 줄어든 이 마일리지 거리가 과연 시장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의 핵심은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가장 잘하는 특기는요. 바로 대량 생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에가 그랬었고요. 그 덕분에 시장에서는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한 찬사 그리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었었는데요. 사이버 트럭은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충족되지 못하는 차량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산 공정의 어려움이 크고요. 그로 인해서 생산량 자체가 적고요. 생산량이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높은 상황, 이러한 악재들이 연이어서 도미노 효과를 내고 있는 분위기에서 과연 사이버 트럭이 올해의 고비를 넘겨서 내년도에는 대량 생산에 성공하고 가격도 붙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올해까지는 사이버 트럭 약 50대 가량이 판매될 것이다,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연간 25만 대 가량을 생산하겠다라고 밝혔던 기존의 계획과 달리 그 숫자는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빠른 시점 내에 이렇게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느냐가 될 것 같고 이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테슬라에게 굉장히 큰 위험 부담으로 작용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감안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려 4년 만에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출시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이 좀 엇갈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픽미업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 글로벌 이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 상황 함께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연준 위원들은 통화 정책에 관련한 공개 발언을 삼가는 블랙아웃 기간에 진입하는데요. 시장은 12월 중순 예정된 FOMC의 금리 동결을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년 초부터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주목하면서 글로벌 증시는 관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국의 증시 움직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지수입니다. 네,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중국 증시는 무역 수지 등 경제 지표 발표를, 일본 증시는 엔고 흐름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1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오늘 0.29% 빠진 3022.91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3거래일 만에 반락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이후 경기 비관론이 퍼지면서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0.05% 흐르며 상승 출발한 상해 종합지수는 등락을 반복했고 오후장 장 마감을 앞두고 전반적인 내림세 보이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니케이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도 0.6% 빠진 33,231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일본 증시는 장중 2거래일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종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해지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축소 전망에 힘을 얻었는데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인식이 강화되며 엔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일본 증시 자동차 등 수출주 중심으로 장중 매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렇게 견조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연중 의장의 발언으로 매파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에 2,51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8포인트 상승 출발했고 2거래일째 820선에 머물렀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상승하고 SK하이닉스는 하락하면서 두 기업의 결과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가상화폐 블록체인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19개월 만에 41,0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급등했는데요. 미국 규제 당국이 신청한 ETF가 곧 승인이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 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기술투자, 한화투자증권 각각 28.5%, 25% 강한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가상자산 관련주로 평가받는 갤럭시 아머니트리는 24.59% 오른 11,350원, 그리고 이어서 위지트 역시 14% 넘게 급등하면서 뒤를 따랐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이 시각 유럽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유럽 증시 이렇게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푸드 지수 0.22% 하락했고 프랑스의 까크 지수 0.23%, 단 독일의 닥소 지수는 0.14% 강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미국 채권 금리 반등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금 가격 속에서 하락세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또한 미국 주요 주가 지수 선물도 유럽장에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유럽 증시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또한 금 가격은 현물 가격이 2,100달러를 넘어서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미국 달러와 약세,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금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세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0.3% 밀렸고 나스닥 지수 0.93%로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밀린 상태이고요. S&P 500 지수 0.65% 빠진 4,564선에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는 12월 첫 거래일을 맞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며 상승했는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 고용 지표 발표에 따라 랠리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11월 고용 지표들이 예상 수준으로 나오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고조시킬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와 함께 현지 시각 5일 미국의 10월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또한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와 비제조업 PMI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 점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신터였습니다.